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오카다 다카시 들어가는 말, 나는 회피형 인간인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있는 편이 더 마음 편하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일에 소극적이다.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회피성 인격 장애라 지칭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은 일, 상처받을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해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위축되기 쉽다. 자신의 능력보다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유대관계를 피한다거나 결혼이나 자녀 등 책임져야 하는 일을 회피하는 성향은 비단 회피성 인격 장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언뜻 보면 매우 사교적이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 등등 많은 유형과 계층의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좀 더 깊이 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회피형 애착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지장이 되는 수준에 이르면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반 수준의 애착 성향은 회피형이라는 표현을, 장애 수준의 애착 성향은 회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모두 어보이던트이다. 두 단계 모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 성생활, 자녀 양육 등등 친밀함이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혼인율이나 출산율 저하의 주범으로 주로 경제적 문제를 지목하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에도 혼인율이나 출산율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줄이면서까지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닌 회피형 애착 성향 때문이다. 과거 존재했던 인류와는 또 다른 종으로 분화해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신체에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먼저 회피형 애착 성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정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반 독자뿐 아니라 인격 장애나 심리학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독자들도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회피형 애착 성향의 환경적인 요소가 더해져 또 다른 인격 장애로 발전한다거나 역으로 다른 종류의 인격 장애인 사람의 내면에 회피형 애착 성향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왜 여러 가지 애착 성향 중 회피형 애착 성향을 다뤘는지 그 이유 역시 알게 될 것이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그 사람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피형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인생을 편안하고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회피형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인생을 보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식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관념 등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회피형 인간은 일찍이 인류 역사상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이라고 명명할 만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인간형이기에 기존의 가치 체계가 아닌 대안적인 가치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 유지에 보탬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류는 아직 이종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 또한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도 이종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아날로그의 붕괴가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현 상황에서 인류는 마치 레밍처럼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 운명체가 되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 인류의 생존과는 별개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거나 지혜 내지는 삶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회피형 인간이 실제 삶에서 응용할 수 있는 생존법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유명인의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그 외 일반인의 경우에는 여러 사례를 혼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므로 특정 인물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한 장 회피형 인간의 탄생 후에 혼자가 편한 걸까? 애착 성향이란 무엇인가? 대인관계가 늘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불안정하고 표면적이며 관계 형성이 어렵고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 친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착 성향이 때문이다. 애착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여러 대인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확립되는 것으로 단순히 심리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무리지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이 있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애착 성향의 차이도 그와 관련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애착 성향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안정형은 다시 불안형 포로형, 어린이의 경우에는 양가형과 회피형 애착 경시형으로 나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다 포함된 공포 회피형 어린이의 경우에는 혼란형이나 애착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미해결형이라고 불리는 유형도 있다. 애착 시스템이 균형 있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안정형이라면 불안형은 애착 시스템이 민감해서 과도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주제인 회피형은 애착 시스템의 작동이 억눌린 채 저하된 상태이다. 안정형, 불안정형, 애착 성향의 분류불안형, 포로형이라고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양가형, 회피형, 애착경시형, 공포회피형, 어린이의 경우에는 혼란형, 미해결형. 한마디로 애착이 불안정하다 해도 불안형과 회피형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반응은 정반대이다. 불안형은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저항한다. 하지만 회피형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쿨하게 반응한다. 시련을 겪거나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대응 방식이 매우 다르다. 불안형은 누구든 상관없이 의논하려 들면서 과도하리만치 큰 소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회피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혼자서 버틴다. 불안형은 잘 받아주기만 한다면 누가 됐든 어리광을 피우려 하지만 회피형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어리광도 피우지 않는다. 이를테면 똑같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여도 예민하게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유형이 있는 반면 주변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각각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는 양쪽 요소가 뒤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공포회피형이다. 이들은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배려와 친절을 베풀며 친밀함을 요구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회피형이지만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이따금 언급할 것이다.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한데 심한 경우에는 사회 적응이 힘든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애착 장애 중에는 원래 어린이의 질환으로 분류하던 억제성 애착 장애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은 방치나 학대 등의 극단적인 환경을 경험한 어린이에게 쓰이는 상당히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른에게도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는 회피성 애착 장애 혹은 회피성 인격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책에서는 회피형 인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회피형 인간의 특징. 회피형 인간의 최대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인 성향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회피형 인간도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과 친해지거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회피형 인간처럼 불안해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이들 중에는 언뜻 보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오만한 사람, 혹은 냉혹하고 태연스럽게 타인의 공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정반대일지라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관계를 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회피형 인간의 본질은 불안감이 강하다거나 소극적이다거나 하는데 있지 않다. 친밀한 신뢰관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친밀한 신뢰관계란 지속적인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결혼과 자녀 양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들을 성가신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식한 순간 사랑의 열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인 감정을 억제하는 성향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밀함은 정서적인 것으로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야말로 애착이며 진정한 친밀함인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인 애착 관계에는 지속적인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는 애착이 족쇄가 되고 만다. 그러니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형 인간의 사회 적응 전략은 친밀함을 피함으로써 정서적인 속박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적은 유전적 요인. 사람들과 사귀는 게 힘들다거나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게 더 마음 편한 회피형 인간의 특징이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설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런 경향의 사람을 분열성 인격장애 스키조이드라 부르며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애착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보다 오히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밝혀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4분의 1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이지만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양육 환경 등의 2차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어린 시절의 영향이 가장 큰데 특히 1살 반까지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 다만 그 이후의 환경도 관계가 있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겪는 대인관계가 주는 영향도 적지 않다. 또한 의외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는 바로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우선 여기에서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애착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심지어는 언뜻 보면 유전적으로 보이는 애착 성향도 실은 후천적인 체험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네덜란드의 판데르 베임 등의 연구진은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들 중에서 신경질적이고 잘 울어서 손이 많이 가는 100명을 골라 절반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 동안 심리 실험을 했다. 한 그룹의 아기들에게는 별다른 변화 없이 평범하게 응해주었고 다른 한 그룹의 아기들에게는 반응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생후 1살이 되는 시점에 아기들의 애착 유형을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평범한 대응만 해준 그룹의 아기들은 대부분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보인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그룹의 아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정형 애착 성향을 보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성향은 2살이 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였다.
생후 6개월부터 단 3개월 동안만 어머니와 적극적으로 접촉해도 안정형 애착 성향이 형성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후천적인 양육 방식이 애착 성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 중 3분의 2는 2살 때의 애착 성향을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생아 시절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 동안의 대인 관계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심리 실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천적인 성격이라는 것도 사실 유전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부모 혹은 양육자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주의를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기만 하면 대부분이 적응력이 높고 안정된 성격을 갖게 된다. 어린 동안에는 부모가 관계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애착 성향을 안정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회피형 성향을 보이는 아기라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나 스킨십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면 짧은 시간 안에 안정형 애착 성향으로 바뀐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빠르고 좋긴 하지만 나이를 먹은 이후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애착 성향은 한번 형성된 이후로는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안정형 애착 성향이었던 사람이 안정형 애착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의 애착 성향이 큰 영향을 준다. 즉 신생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배려해주면 애착 성향이 점점 안정형으로 변해간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므로 우선 애착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애착이란 무엇일까? 그럼 애착이란 무엇일까? 어떤 기능과 의미가 있기에 애착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 또 애착이 결핍된 상태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이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인류 최초로 애착의 심리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를 밝히려 했던 사람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이다. 볼비 이전에는 아기가 어머니에게 애착심을 갖는 것은 모유를 얻기 위한 실리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볼비가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영양 공급이 원활하다 해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필수인 것이다.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볼비는 모성의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볼비 이후 이에 대한 여러 다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아기의 성장에는 모성애가 필수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자 헤리알로가 붉은 털 원숭이와 마카크 원숭이에게 행한 동물 실험이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새끼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와 떨어지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아무리 우유를 풍족하게 주어도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도를 하면 성장이 가능했다. 그것은 새끼 원숭이가 안길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어미 원숭이 인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할로는 우유병을 준 천사 인형 철사 어미와 우유병은 없지만 부드러운 감촉의 천으로 만든 인형 헝겊어미를 준비하고 둘 중 어느 경우에서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지내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헝겊어미와 함께 있는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지냈다. 즉 새끼 원숭이에게는 우유 못지않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 푹신하게 안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어미 밑에서 자라지 못한 새끼 원숭이는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 불안감이 강하고 다른 동료들과의 놀이에 끼지도 못했던 것이다. 설사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성관계와 자녀 양육 문제였다. 어미 밑에서 자라지 못한 새끼 원숭이는 청년기를 맞이해서도 이성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고 새끼를 낳아 키우는 일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은 결코 원숭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포옹 같은 스킨십이 없으면 새끼 원숭이는 제대로 성장하기는커녕 생존 자체도 원활치 않았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과거 시설에 수용된 고아의 90%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훗날 스킨십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이 점을 배려해서 조치를 취했고 사망률도 대폭 저하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 시간 동안 보육교사 등이 아기의 몸에 손만 대고 돌아다니는 등의 형식적인 조치였다. 그것만으로도 생존율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모성애를 느끼며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다. 성인이 된 이후 배우자를 구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큰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원숭이와는 달리 가혹한 환경에서 성장해도 고난을 극복하고 잘 자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높은 지능과 적응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발달시켜온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다. 무엇보다 스킨십을 좀 더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충분치가 않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볼비는 그것이 단순한 스킨십이나 보살핌의 문제가 아닌 애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그런데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형 어미 밑에서 성장한 새끼 원숭이와 비슷한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회피형 인간의 문제이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애착과 스킨십의 차이. 철사 어미에게서 자란 새끼 원숭이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의 비극은 스킨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애착은 안아주거나 영양을 공급해주거나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는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단순한 스킨십과 애착의 큰 차이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즉, 누가 됐든 안아주거나 애무해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의 포옹이나 애무만이 안정감을 보증해준다. 안정된 애착 성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스킨십의 상대가 어머니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제로 낳아준 어머니라 해도 끊임없이 옆에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애착은 형성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아이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 주어야 비로소 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애착감이 생긴다. 그것도 어떤 시기에나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이후 고작 해야 1살반에서 2살이 될 때까지가 애착이 성립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특정 양육자가 있어야 비로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 시기에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나 불안을 느끼는 방식,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 양육, 건강과 수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평생에 걸쳐 생존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 역시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볼비는 애착이라는 구조가 아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특정 양육자에게 의지하려 한다. 양육자도 아이를 잠시도 떼어놓지 않고 키운다. 실제 원숭이 연구에 따르면 새끼 원숭이가 어릴 때에 어미 원숭이는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새끼 원숭이도 어미 원숭이로부터 잠시 떼어놓으려고만 해도 격렬하게 울며 저항했다. 애착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새끼 원숭이는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어미 원숭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가지만 인간처럼 오랜 시간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뇌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어미와 몇 시간 동안 떨어진 동물이다. 자랐을 때 뇌를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수용체의 수나 신경섬유의 활동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새끼는 스트레스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성장함에 따라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공교롭게도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된 아이일수록 모험을 즐기고 활발하게 바깥 세계를 탐색하며 타인과 교류하려 한다.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나 안도감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다. 이 방패막이 기능을 안전기지라고 부른다. 애착이 안정된 아이는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능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안전기지가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애착과 호르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착의 개념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다. 말하자면 영양학적 문제나 교육, 경제적 풍요로움 등 근대적인 과제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심리의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인류가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명화되고 더욱 진보해감에 따라 극복해야만 하는 과거의 유물, 이를테면 꼬리의 흔적을 나타내는 미골쯤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 사태 파악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애착은 인간의 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먹을 게 풍족해도 애착이 없으면 행복을 느끼기 힘들고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뿐인가?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인류라는 종의 생존조차도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애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구조에 대해 살펴봐야만 한다. 애착 현상은 옥시토신과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생긴다. 옥시토신은 여성에게 중요하며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은 남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남녀 모두에게 이 두 호르몬은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한다. 과거에는 옥시토신이 저제분비와 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이 호르몬이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와의 교류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동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옥시토신의 작용을 저해하는 약품을 동물에게 주사하자 부모는 새끼에게 무관심해졌다. 금실 좋은 걸로 유명한 원앙에게 이 약품을 주사하자 태연하게 바람을 피워 부부관계가 붕괴되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유무만으로도 이 모양이다. 또 옥시토신은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사회성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체내의 옥시토신의 작용이 활발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 반면 옥시토신의 작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 친해지기가 어렵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과도하게 엄격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옥시토신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인다. 옥시토신은 그 밖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나 불안을 억제하는 효과이다. 옥시토신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쉬이 느끼지 않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도 좀처럼 걸리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옥시토신의 작용은 큰 차이가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 내성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소가 옥시토신의 활동 강도를 결정하는 걸까? 사실 가장 큰 요인은 어린 시절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랐는지의 여부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뇌 속의 옥시토신 수용체가 늘어나 옥시토신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활발하다. 그런데 학대받거나 방치당한 아이들은 옥시토신 수용체가 뇌 속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옥시토신의 작용이 좋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만다.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장한 후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단순히 심리적 영향이 아니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바취를 조사한 연구이다.
밧쥐는 크게 낮은 지대에서 사는 초원밧쥐와 높은 지대에서 사는 산악밧쥐가 있다. 초원밧쥐와 산악밧쥐는 가까운 친척이지만 습성은 전혀 다르다. 초원밧쥐는 암수 한 쌍이 짝을 지어 대가족을 이룬 후 함께 산다. 암수 한 쌍의 관계는 둘 중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되고 어미와 새끼의 결속력도 강하여 조금이라도 어미쥐 곁에서 떨어지면 새끼쥐는 격렬하게 울부짖는다. 그 반면에 산악밧쥐는 따로따로 산다. 발정기가 되면 이성을 찾아 교미하지만 교미만을 위한 관계일 뿐 이를 치르고 나면 두 번 다시 만나는 일도 없다. 어미는 혼자 새끼를 키우지만 양육이 끝나면 새끼를 둥지에서 쫓아낸 후 남남처럼 살아간다. 양육 중에도 어미와 새끼의 결속력은 무덤덤한 편이라 새끼는 어미로부터 떨어져도 울지도 않고 거의 무관심하다. 이러한 반응은 회피형 아이의 그것과 흡사하다. 두 근친종이 왜 이렇게 다른 습성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옥시토신 시스템의 사소한 차이 때문이다. 초원밧쥐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뇌 속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조체 운동 제어와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쾌락중추에도 옥시토신 수용체가 많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산악밧쥐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적은 데다 선조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옥시토신이 분비되었을 때 초원밧쥐에게는 환이라는 보수가 주어지고 그것이 배우자나 새끼와의 관계 유지를 돕지만 산악밧쥐의 경우 불안은 줄더라도 환희까지는 맛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나 새끼와 함께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 초원밧쥐는 애착이 강하고 관계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되지만 산악밧쥐는 애착이 희박하고 관계 또한 한순간만 유지된다. 누구에 대해서도 애착이 없는 회피형 인간의 습성은 산악밧쥐의 그것과 비슷하다. 희박한 애착이 초래하는 것, 회피형 인간의 이런 습성은 이를테면 부모-자식 관계 이외의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해도 자주 보지 않으면 금방 멀어지고 결국 관계도 끊어지고 만다. 학교나 직장에서 친하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뿐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보다 오히려 고통을 더 느낀다. 서로의 살을 맞대는 밀착된 관계나 스킨십에서도 좋은 기분보다 불쾌감을 더 느낀다. 그래서 섹스도 귀찮고 번잡스럽다고 생각하는 면이 강하다. 이처럼 애착의 강약은 타인과의 거리감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어머니와의 거리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의 애착 유형을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서로 떨어졌다가 재회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안정된 애착 유형의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지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불안형 애착 성향의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과도한 불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분노나 저항을 드러낸다. 한편 회피형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도 다시 돌아온 것에도 무관심하다. 성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연인이나 가족과 떨어졌을 때 빈번하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늦거나 상대가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불안형 인간의 특징이다. 그런 반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메일, 전화 등으로 좀처럼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회피형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회피형 인간은 불안형 인간과는 반대로 일단 떨어져서 혼자가 되면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배제해버린다. 죽은 사람은 점차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애착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할 부모와의 사이도 어딘지 모르게 무덤덤하다. 부모와 몇 년이나 만나지 못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추억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그립다는 감정을 품는 일이 적다. 그리움이란 애착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또 어린 시절이나 옛날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특히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잊어버린다. 사별할 때도 냉정하여 그다지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비난을 받거나 공연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자기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궁지에 몰려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좌절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때에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그냥 도망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을 때는 문제 따위 전혀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보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질러서 두통이나 복통, 설사, 구토, 두근거림, 현기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안정형 인간은 이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접촉을 원한다. 타인이 전해주는 온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 특히 방치당한 유형의 인간은 오히려 혼자가 되려 한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번잡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회피형 인간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강한 지배를 받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흥미진진한 심리 실험을 했다. 새끼 원숭이를 다른 집단으로부터 격리하고 오로지 어미 원숭이하고만 함께 지내도록 하여 그 성장을 관찰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새끼 원숭이는 성장한 후 집단에 적응할 수 없었다. 이 실험 결과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안전기지로서 바깥 세계에 대한 모험과 타인과의 교류를 안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그것이 바로 안전기지가 갖는 본래의 작용이다. 다른 사람과 편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힘들다. 정서적 측면을 억제하는 회피형 인간의 성향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슬픈 장면이나 힘든 장면과 마주치더라도 냉정하고 쿨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나 취미에도 집중할 수 있다. 실제 회피형 인간은 정서적 문제와 얽히지 않는 일 쪽에서 능력을 잘 발휘한다. 이러한 회피형 인간의 특성은 또 다른 특성과도 연결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서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맛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치당한 회피형 인간도 과도한 지배를 받은 회피형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즐기는 회로가 성장하지 못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비난을 받거나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여 긴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타인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거나 거북함을 느끼고 만다. 이렇듯 타인과 기분 좋게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감정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모의 반응이 정상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하면서 부모의 의사를 강요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를 피하다 보니 더욱더 자신의 기분이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과거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다. 첫 상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말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회를 거듭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점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힘들었던 과거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집어넣고는 그저 뚜껑을 덮어놓았던 것이다. 어느 20대 청년은 좀처럼 친밀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 대인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왔다. 청년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기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동성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누군가가 늘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에 연인에게 그 역할을 요구했다. 연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관계를 맺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연인이 언젠가 자신에게서 떠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불안했다. 청년은 그러한 불안정한 대인 관계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묻자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부모님이 잔소리도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혼했고 그는 어머니와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상담이 더 진행되면서 그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실은 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헤아렸다기보다 자신의 형편이나 기대를 그에게 억지로 강요했으며 자신은 늘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맞춰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감하기보다는 감정을 지배하는 편이었던 어머니는 그의 안전기지가 될 수 없었다. 한편 양아버지는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 그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피했다. 결국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도 아버지와도 진정한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그는 회피 및 불안이 강한 공포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게 되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성과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회피형 인간은 기분을 확실히 표현해주세요라거나 자신이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그럴싸한 말로 설득해봐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기도 한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그런대로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마음을 공유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계가 진전되기는 힘들다. 오해가 생겨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 관계에 앙금이 쌓여간다. 회피형 인간은 이야기할 차례가 돌아오면 곧바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시절에 침묵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평소 감정에 의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분이 아닌 상대방의 의도로부터 역산하여 그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선택하고 말을 짜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반응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하거나 무뚝뚝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무시당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이나 구속이 싫다. 친밀한 관계를 피한다는 것은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망칠 수 없는 굴레나 막중한 책임이 걸려있는 일에 답답함이나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 방치당한 회피형 인간은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다. 들깨가 인간에게 사육된다 해도 그것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인해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취직이나 승진, 결혼이나 자녀의 생일 같은 즐거운 일도 회피형 인간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쐐기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례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맞춰 살기는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심기가 불편하여 생매장당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과도하게 지배당한 회피형 인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책임이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저항감을 갖는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삶이란 채찍을 맞으며 계속 달려온 말의 그것과 다름없다. 이들은 시키는 일만 지긋지긋하게 하며 어린 시절을 마친다. 스스로 뭔가 하려 해도 실패하면 꾸지람만 들을 뿐이므로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행동 패턴이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겁을 먹는 경향이 있다. 평범한 당신도 회피형 인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회피형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애착 성향 이외의 요소도 있으므로 같은 회피형 인간이라 해도 그 폭은 대단히 넓다. 유전적 요인과 양육 환경 같은 후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애착 성향도 다양하게 변화하며 각각의 인격 장애로 분화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회피형 인간이라 해도 여러 가지 인격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와 반대로 같은 인격 장애라고 해도
어떤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순발력 등등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회피하는 수준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상당히 사교적이고 요령 있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이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이 사람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관찰해보면 실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거나 가족과 대화다운 대화도 없이 자신의 즐거움에만 몰두한다거나 오랫동안 섹스리스 부부라거나 하는 문제들이 보인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고독한 경우부터 시작해 계속 상대를 바꿔가며 육체관계를 맺는 경우까지 폭넓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친밀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를 회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양육 환경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윤리관이나 협동심 같은 공동체 의식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쉽게 말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약해 공감 능력이나 감정이 결핍된 사람 중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여 남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냉혈한이 있는 반면 극단적으로 금욕적이고 정의감이 강하며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위인이라 칭송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인간적인 감정이나 온기로 가득한 삶을 보내기보다 가혹한 삶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두 경우 모두 따뜻한 인간미 같은 것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